되게 만족할 만큼의 그런 기술을 개발한 곳이 몇 군데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만큼 이 기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시 상금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앞에 슬라이드 몇 장을 인트로덕션 식으로 해서 몇 장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고 엑시 상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엑시 상금은 뭐 당연히 암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암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개념을 먼저 공유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만든 거고요. 암은 이제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암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이 유전체 분석을 하고 유전체 기반의 진단을 만드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암은 당연히 DNA 돌연변이의 축적에 의해서 변화된 활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 덩어리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DNA 축적, DNA 돌연변이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고, 암의 본질은 DNA 돌연변이다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여기 포인터가 혹시 보이시나요? 포인터 이제 왼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 노멀 셀이 있고, 노멀 셀이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고 다시 이제 멀티플리피케이션 돼 가지고 다시 또 파란색이 많아지고 하는 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 세포들, 예를 들면 간세포, 간세포는 간 조직에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세포가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 까만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게 핵입니다. 핵은 염색체, 그러니까 뭐 GATC, 그 이제 베이스 핵 뉴클레오타이드가 35개가 쭉 나열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 세포, 그러니까 오르가니즘의 그 설계도인데, 거기에 모든 세포들이 똑같은, 거의 100% 똑같은 이제 설계도를 다 한 벌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포가 이제 뭐 이제 간세포가 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제 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세포 죽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를 할 때 제일 큰 일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일이 이 핵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베이스페어의 그 설계도를 똑같은 한 벌을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 그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해야 되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면서 그 핵 안에 쓰여 있는 정보를 한 벌을 더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럼 30억 개 똑같은 걸 갖다 완벽하게 100%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냐? 아니,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세포 분열을 한 번 할 때마다 다른 염색체 하나 만들어낼 때 랜덤하게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뭐 한 열 몇 개에서 수십 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보통은 그 돌연변이가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이제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게 되게 중요한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은 이제 그게 암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거, 제가 이거 좀 네, 하늘색으로 보이는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한 변이 이제 하나 생긴 거죠. 요 이제 중요한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변이가 생겨가지고 세포가 분열을 좀 더 빨리 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변이가 보통 이제 암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다시 복제를 할 때는 이 세포가 이제 더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다른 세포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가 또 뮤테이션이 또 생깁니다. 근데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빨리 복제하는 세포의 변이가 더 잘 생기게 되는 거죠. 빨리 복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틀린 거를 고치는 일도 좀 적게 소홀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변이가 몇 개 쌓이고 나면은 이제 이게 자라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져가지고 이제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양이고요. 이제 종양이 생기면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조직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양성 종양입니다. 근데 이제 뮤테이션이 더 생기면은 악성 종양이 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뮤테이션은 이 양성 종양이 이제 다른 데 전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악성 종양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는 변이에 의해서 전이가 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뭐냐면은 이렇게 뮤테이션이 연속해서 쌓여가지고 변화된 아주 잘 빨리 자라는 세포의 상태가 되는 거가 이제 암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2012년도에 NGS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암 유전체를 적극적으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거의 첫 번째로 아주 잘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그 환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몇 단계 뽑아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에 있는 골수성 그 백혈구에 있는 백혈병의 백혈구에 있는 염색체를 분석을 해서 어떤 변이들이 쌓여 있는지를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트레이싱하면서 이제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조혈 모세포 이제 그 혈관에 저기 뼈에 있는 골수에 있는 조혈 모세포에 이제 정상적인 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이런 단백질들의 이런 유전자에 이제 변이가 이제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이 되고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 가지고 점점 더 암의 수가 많아지고 암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새로운 변이가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타입 서클론이 이제 두 가지가 생겨났고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다른 서클론이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피를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50% 정도가 그러니까 백혈구의 그 거의 한 50% 전체 이제 백혈구에서 50% 정도가 이제 이런 타입의 그 암 덩어리인 것을 확인을 하고 아마 여기에 맞는 처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모테라피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암이 쭉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제 치료가 안 되고 다시 이렇게 재발을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발한 거를 알고 병원에 와서 다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환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초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생기는 이제 변이에 의해서 서클론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치료를 했지만은 이거는 잡았지만은 나머지는 못 잡고 그 뒤에 또 새롭게 아주 악성의 종양이 새롭게 더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이때가 되면 암 치료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암은 이렇게 서플론이 많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기에 암을 발견을 해가지고 또 한 가지 종류의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암 치료 성적이 아주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암을 치료해 가지고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변이가 생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이제 변이가 어디에 생기냐 하면은 암 유전자에 생긴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 유전자가 뭔지, 그럼 암 유전자밖에 없는지, 그래서 보면 암 억제 유전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암 유전자는 변이가 생기면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고, 암 억제 유전자는 평소에는 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가지고 암이 일어나는 것을 지키고 있다가 만약에 세포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은 그 이상하게 행동하는 세포를 죽여버리든지 자살을 시키든지 아니면 잘못된 변이를 고치든지 하는 이제 그런 유전자가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변이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변이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런 비유의 일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된다는 거는 암이 된다는 거는 정상세포가 돌연 변이에 의해 가지고 분열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이제 를 우선 이렇게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은 이게 세포들은 특정 신호가 왔을 때, 분열 신호가 왔을 때만 분열을 하고 분열 신호가 오지 않으면 분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은 파란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고 빨간불이 켜졌을 때 이제 그 정지선을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정상세포인데 이제 고장이 나서 암세포가 되게 되면은 빨간불일 때도 막 이제 통과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그럼 암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는 각각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온코진이 암 유전자인데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자동차 엔진이 온코진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막 끌고 나가는 힘인 거죠. 암 억제 유전자는 암 억제 유전자는 이제 끌고 나가는 힘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이 온코진이고 브레이크가 암 억제 유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암 유전자는 평상시에는 세포 분열하는 세포에 꼭 필요한 유전자인데 어디에 고장이 나면은 막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막 성능이 엄청나게 막 조절 안 받고 막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 엔진 그림에서 어디에 변이가 생기면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연료 공급 펌프라고 되어 있는 여기 한 군데에 고장이 나가지고 연료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 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고장을 내면 엔진이 안 돌겠죠. 여기만이 유일하게 엔진을 빨리 돌릴 수 있는 이제 그 고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을 빨리 돌리려면 여기 이제 다 고장이 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을 여러 명, 뭐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온코진이라고 되어 있는 그 DNA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온코진에는 딱 특정한 요 위치에만 다 특정 변이가 일어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변이가 안 일어나고 여기만 변이가 일어나 있는 거죠. 여러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온코진 중에 하나인 BRAF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BRAF를 1번부터 쭉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변이가 어디에 많이 쌓이냐 하면은 딱 특정 요 위치, 600번째 요 위치. 요 위치에서만 암 환자에서 변이가 발견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핫스팟, 변이의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데리고 와가지고 염색체 검사를 했을 때 비라프의 요 위치에 요 유전 변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암 환자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여기 엔진 브레이크를 보겠습니다. 튜머 서프레서 짓는데요. 이거는 암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출발할 때 잡을 수 있으면 암이 안 될 텐데 고장이 나가지고 못 잡으면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져야지 암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성능을 떨어뜨리는 고장은 여러 군데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튜머 서프레스 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암 환자를 데리고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그 진에 여러 군데 위치에서 이렇게 변이가 랜덤하게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53이라는 이제 단백질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변이가 그래도 잘 일어나는 데가 있고 한 3군데 정도. 나머지는 이렇게 랜덤하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여기 변이가 있는 환자면은 이게 암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데 변이가 일어나면은 암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튜머 서프레서, 암 억제 유전자의 경우에는 핫스팟이 없거나 애매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 활성을 어쨌거나 암 유전자는 활성을 높이는 쪽으로, 암 억제 유전자는 활성을 내리는 쪽으로 이제 그 어떤 변이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암 요 단백질 한 개 한 개 활성을 높이는 이런 변이가 일어나도 되고 아니면은 변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단백질 개수를 잔뜩 늘려서 전체적인 이 단백질 활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암 억제 유전자는 이 유전자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쪽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 기능이 없어지니까 더 암을 일으키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 유전자 온코진, 암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서를 이제 이렇게 3개 테이블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암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온코진에서 액티비티를 올리는 쪽으로 변이가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고 튜머 서프레서, 암 억제 유전자는 이 액티비티를 내리는 쪽으로 변이가 일어나야지 암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암 활성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은 크게 체세포 돌연변이, SMV라고 이제 보는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고 복제수 변이, 메틸레이션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메틸레이션을
하고 복제수 변이 개념을 거쳐서 메틸레이션까지 가는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렵더라도 좀 집중해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돌연 변이는 방금 이제 온코진과 튜머 서프레서에서 이제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는 핫스팟이 있냐 없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복제수 변이는 아까 그 위에 슬라이드에서 요 이제 단백질이 세 개가 이제 활성은 단백질 각각의 활성은 안 받겠지만 숫자를 많이 하는 그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건데 그런 변이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에서는 특정 유전자가 한 개 있는데 암 환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유전자가 막 중복이 돼가지고 3개가 있는 경우, 20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이 한 개가 3개가 되면은 전체적인 활성은 3배가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튜머 서프레서에서는 한 개가 있던 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암 환자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수 변이를 전체적인 활성을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한 게 메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틸레이션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 이제 프로토온코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암 유전자의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온코진이 암 유전자가 되기 전에 이제 전단계가 변이가 안 일어나면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요 유전자 앞에 요 이제 프로모터라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요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 이건 DNA이고 DNA가 RNA로 이제 전사가 되고 전사된 RNA가 다시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데 보시는 이제 전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전사가 되려면은 이 프로모터 부위에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효소가 RNA 중합 효소라는 효소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그 하위로 쭉 이어서 RNA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잘 붙으려면은 이 프로모터 부위에 메틸레이션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메틸기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지 이게 붙어가지고 잘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 위험한 유전자들은 이 메틸기를 잔뜩 붙여가지고 RNA 중합 효소가 잘 못 붙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 수가 많이 안 만들어지든지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운이 나쁘게 요 이제 메틸레이션 돼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하게 되는 이제 표시가 그러면은 RNA 중합이 잘 붙어가지고 mRNA 그러니까 RNA를 잔뜩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이제 단백질 그 온코진 KRAS 여기서는 KRAS를 집어넣는데요. KRAS의 활성을 확 높이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제수 변이와 이제 결국 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튜머 서프레서, 암 억제 유전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튜머 서프레서 진이 있는데 이건 암을 막는 거니까 평소에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메틸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이 되려면은 여기 메틸기를 잔뜩 붙여가지고 RNA 중합효소 못 붙게 해가지고 잘 안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활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 암을 일으키는 변이의 중요한 단백질은 온코진, 암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가 중요한데 각각의 뮤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쌓이고 그 뮤테이션이 쌓인 거에 의해 가지고 활성이 한쪽은 활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조절이 되고 다른 쪽은 활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조절이 되는 이제 그런 식의 변이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암 세포 하나가 이제 변이가 쌓여가지고 암이 되는 그 경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거는 처음에 아까는 돌연 변이, 뮤테이션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뮤테이션뿐만 아니라 후성 유전체 변이, 메틸레이션도 같이 작용을 해서 암이 된다 하는 좀 더 업데이트된 최근에 나온 그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 셀이 있는데 그 뮤테이션, 이제 돌연 변이가 있고 에피드라이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메틸레이션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 변이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암세포가 돼가지고 결국 암이 된다 하는 이제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암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유전자는 워낙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암 유전자에 암 변이가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암 억제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암 억제 유전자는
아까 그게 고장이 일어나면 암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암 억제 유전자 액티비티가 그 활성이 확 올라가면 암이 안 일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하는 예가 코끼리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이제 발표된 건데, 코끼리 이제 NGS 시퀀싱 기술을 이용해서 코끼리 유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해봤더니만은 이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은 그겁니다. 코끼리는 암이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세포수가 40조 개, 37조 개, 40조 개고 수명이 한 80년 정도 되죠. 코끼리는 근데 몸무게가 뭐 80kg, 뭐 많으면 100kg쯤 되겠죠. 근데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는 5톤입니다. 5,000kg. 100kg짜리 사람 50명의 분량의 세포. 그러니까 사람보다 적어도 50배의 세포를 더 가지고 있는 생명체고 수명도 80년에 살기 때문에 꾸준히 세포 분열을 하는. 그래서 당연히 사람으로 치면은 50배나 더 암에 잘 걸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실수에 의해서 이제 뮤테이션이 축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는 코끼리는 한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궁금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사례로 보여드린 P53, TP53 단백질이 사람한테는 한 카피가 있습니다. 한 개만 딱 있는 거죠.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하나, 한 개 페어를 가지고 있는데 코끼리는 20개나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P53이 하는 일은 아까 이제 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복제가 이상하게 막 이상 현상을 보이게 되면은 세포를 자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포를.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다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 죽이. 그래서 이제 암이 안 걸리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암 안 걸리게 하려면은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뭐 피우산을 활성을 막 잔뜩 높이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짓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른 이제 균형이 깨져가지고 어떤 생명에 좀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암은 잘 안 걸리겠지만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되게 재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짧은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인트로덕션이 이제 그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그 암 세포에서의 유전 변이가 어떤 종류가 있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암 유전자, 암 억제 유전자, 뭐 뮤테이션, 메틸레이션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하느라고 지금 시간 상당히 많이 걸렸네요.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체 생검 뭐냐면은 생검 바이옵시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암을 검사하는 그 검사법이 바이옵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암이라는 말이 없지만 액체 생검이라 그러면 암을 검사하는 거고, 근데 뭘 검사를 하냐면 기존의 조직 검사가 아니라 체액을 검사한다. 그래서 액체 생검입니다. 기존에 이제 폐암이랑 대장암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뭐 폐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CT, 뭐 기관지 내시경 같은 거 지금 검사를 하게 되고 대장 내시경 통해서 대장암을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검사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꺼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 게 이거 말고 피를 가지고 좀 검사를 해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이제 지금도 병원에 가면 하고 있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이제 그 검사입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 검사는 근데 이게 뭐 이 검사가 정확했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액체 생검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베이설 레벨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항원이 있는데 그게 암이 됐을 경우에 높아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높아지는 정도 차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그게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정도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액체 생검은 혈액의 암 DNA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암 DNA가 말씀드렸듯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 변이, 그러니까 암 DNA는 정상인에서는 이게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을 검사를 했을 때는 노이즈 레벨로 아주 낮게 0으로 나오다가 조금이라도 튀게 되면은 이게 암이다라고 검사를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인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민감한 이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양 회자 검사는 어떻게 보면 좀 정량적인 검사고, H생검은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성격이 좀 강한 이제 그런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잘 하게 되면은 조직 특이적인 패턴까지도 찾아내가지고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당신은 폐암입니다. 대장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검사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혈액에 있는 DNA를 검사를 한다 이거 했는데, 그럼 혈액에 왜 DNA가 있을까? 이제 그걸 좀 봐야 됩니다. 혈액에는 이제 피에는 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DNA도 있습니다. DNA가 뭐 혈관을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게 왜 있냐면은 정상 세포가 자라다가 이제 수명을 다하면 터지게 되죠. 터지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흘러가지고 혈관을 타고 흘러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세포에 벗어나가지고 세포하고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DNA라고 해서 셀프리 DNA, 그래서 주로 CF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암이 생기면은 암 덩어리가 자라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터져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도 같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ctDNA, Circulating Tumor DNA라고 하고, 요거를 검사를 하는 게 X생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느 만큼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암 스테이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암을 조기 검진하려면 0.01%부터 섞여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에서 돌아다니는 거에다가 암세포가 터져서 돌아다니는 아주 미량의 그거를 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0.01% 정도부터는 관찰을 할 수 있어야지 조기암을 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요거랑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제 산부인과에서 비치든스 산증 기형아 검사, 이제 NIPT라고 해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태아의 기형 여부를 이전에는 이제 바늘을 찔러가지고 양수 검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요 어차피 이제 태아 DNA가 엄마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엄마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태아 DNA의 이상형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아주 활발하게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검사 중 하나가 NIPT 검사입니다. 근데 요거랑 차이는 이제 분석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이거는 3% 정도, 그러니까 임신 10주가 되면 3% 정도의 태아 DNA가 있으니까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 X생검 0.01%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생검은 이제 액체를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몸의 모든 액체를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액이나 소변이나 CSF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타액 같은 경우를 검사를 하면 구강암을 볼 수가 있고, 유린 소변을 검사를 하면 방광암이나 그런 걸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혈액을 검사를 하면은 모든 암을, 혈관은 모든 조직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암을 다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근해가지고 한 암을 타겟팅해가지고 하는 데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에는 대변 검사를 해서 대장암 검사를 하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모든 암을 다 검사를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 안에는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암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이제 혈관 신생에 의해 가지고 혈관하고 딱 영양분의 공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세포가 터지면은 인접하고 있는 혈관을 통해서 내용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엑소좀, CTC, ctDNA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쏟아내게 되는데, CTC도 볼 수 있고 엑소점으로도 관찰을 할 수 있고 암을요. 근데 우리는 ctDNA를 관찰합니다. 각각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제 ctDNA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은 피를 뽑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하게 되면은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암의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퍼스널라이즈드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게 액체생검입니다. 그러면 이
암 DM, 그러니까 혈관을 보면은 이제 아까 원래 이제 흘러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온 DNA인지가 우리가 혈관에서 ctDNA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이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NA를 뽑아가지고 여기 혈액을 뽑아서 그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혈장이 이렇게 상층이 뜨게 되고 이 안에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셀프리 DNA가 있고요. 거기에 같이 ctDNA가 섞여서 같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ctDNA는 Circulating Tumor DNA는 암세포에서 나온 거죠. 요거는 셀프리 DNA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암을 일으키는 어떤 차이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암이 있다 없다를 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제 분석을 뽑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중에 반 이상이 여기 백혈구가 터져가지고 나온 DNA가 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적혈구 전구체에서 터진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 유래에 그 이제 cfDNA가 한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고 그 나머지는 뭐 혈관 내피세포, 간세포, 신경세포들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에 뭔가가 잔뜩 이제 얻어서 요만큼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ctDNA가 암이 있으면 여기 살짝 섞여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양이 그러면 얼마만큼 있냐 하면은 이제 이만큼 있습니다. 20, 30대에는 아무래도 세포가 이제 건강하니까 cfDNA 양이 적은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7, 80대가 되면은 이제 젊었을 때의 2배 정도, 뭐 염증도 있고 뭐 세포도 노화도 있고 하니까 더 훨씬 많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2배 정도의 cfDNA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생검은 이제 장점이 뭐 당연히 뭐 이제 이건 이제 그림만 봐도 차이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되게 좀 고통스러운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액체생검은 되게 편하게 샘플링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생검은 여기 어떤 신생물이 있으면 여기에 탈심을 찔러가지고 여기에 것만 딱 빼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액체생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전반적인 모든 프로파일을 한 번 검사함으로써 다 알 수 있다. 그런 이게 이제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큰 장점이고요. 환자한테서는 이제 최소한 위험을 준다 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엑시생검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처음에 제가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암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쭉 이제 발달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재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림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백혈병이라 가지고 수술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폐암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이제 수술해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니까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이 사실 제거되면 좋을 텐데 재발을 해가지고 병원에 와서 암 치료를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겠죠. 받고 또 없어졌는데 두 번째 재발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서 다른 장기에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는 이런 케이스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액체생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주기적으로 그냥 병원 가서 건강진단을 이제 피 뽑아가지고 하는 거죠. 조기 진단, 암이 걸렸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 암이 있는 게 이제 이제 인지가 된, 진찰이 된 상황에서는 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병이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이제 이렇게 서제스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동반 진단이라고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잔존암이 남아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술하고 뭐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한다든지 하다가 이제 뭔가 암 시그널이 있으면은 이제 재발했다는 걸 빨리 이제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치료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니터링, 재발을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암이 레벨이 올라가고 나서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모니터링이고 조기 진단 이렇게 해서 크게는 이렇게 4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액체생검은 이 모든 그 전 범위에 대해서 다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후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에 더해서 예후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들었었죠. 그럼 이 각각 이제 4개의 그룹에 대해서 4개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액세스행동을 다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타겟팅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동반 진단은 이거는 아니더라도 민감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처방 가능한 마커가 그러니까 치료제를 처방 가능한 걸로 매핑이 되어 있는 마커 같은 걸로 있는지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모니터링 재발하는 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암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가능한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 맞춤형으로 많은 암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모니터링 치료 효과는 그 암의 양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적인 어떤 면에 집중을 해가지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에 쓸 수 있냐, 이제 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 용도로만 쓰고 이건 이 용도로만 쓰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기 진단을 위한 액세스행동을 지금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시로 우리 암 재발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2015년도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early breast cancer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다음 수술 후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이 암DNA, ctDNA가 검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 이 사람들이죠. 생존을 분석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술 후에 검사를 했을 때 ctDNA 검출이 된 사람들이고 검출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출이 된 사람의 생존율이 안 된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검사가 상당히 암을 재발하는데 분신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한 번 했을 때고 검사를 여러 번 했을 때도 검출이 안 된 사람들이 한 번 했을 때 검출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래 살아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 재발 모니터링의 액세스행동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제 데이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좋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검출 방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지니넌스, 트레젠테스, 마크스, IBM, NBDS 이런 회사들에서 액세스행동을 한다고들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래 1월 달에 JP 모간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했고요. 버추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된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암 진단 방법, 액세스행동 방법들이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이걸 크게 선별 검사, 아까 말씀드린 동반 진단, 모니터링 해가지고 좀 나눠보면은, 동반 진단하고 모니터링은 비교적 이제 검사 방법을 만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적어놓고 점점점 찍어놨죠. 이 뒤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별 검사는 발표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암에 대해서만 선별 검사할 수 있는 거, 콜로가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콜론 캔서를 검사하는 거고, 가든 헬스에서도 대장암 검사하는 걸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피를 뽑아가지고 광창 검사하는, 모든 암을 다 검사하는 거인데요. 그거를 발표한 데는 딱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를 하고 드라이브 캔서스 두 군데입니다. 이 2군데 중에서 그레일이 메틸레이션으로 검사를 하는 데고, 이거는 SNP로 검사를 하는 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레일이 훨씬 더 이제 진보된 방법이고, 저희도 이제 그레일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제 방법으로 지금 검사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뭐 정확도 90%고 민감도가 어떻고 LOD가 어떻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체생검으로 선별검사, 스크리닝 검사, 그러니까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암이 있는지를 조기 진단하는 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대략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다는 말은 민감해야 되고 또 특이도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1, 2, 3, 4기가 있는데 1, 2기에서도 상당히 잘 암을 디텍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이제 검사 비용이나 뭐 다양한 암 검사나 혈액 채취약 이런 것들은 누구 어떻게 보면 좀 부가적인 거고요. 근데 상당히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뭐 혈액 검사 비용이 뭐 1,000만 원이 되면은 이제 검사를 아무도 안 받겠죠. 그리고 다양한 암 검사인데 모든 암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거랑 한 가지 암만 검사할 수 있는 거랑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혈액 채취 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벌써 이제 몇 년 됐는데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이 있던 이제 테라노스가 혈액 한 방울로 뭐 몇 가지라고 그랬나 어마어마한 양의 종류의 뭐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사기치다가 결국은 사기인 게 밝혀졌습니다. 혈액 한 방울에서 들어있는 유효한 그 검사 대상은 값수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게 검사가 불가능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이제 검사 받으러 와가지고 혈액을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액 100ml를 이렇게 뽑아야 된다 하면은 이제 검사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혈액 10ml 안에 있는 양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10ml 혈액 정도 가지고 이제 이 정도 정확한 이제 검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이제 일기암에서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 그 이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냐?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 서비스가 A사, B사, C사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노믹 트리는 벌써 이제 그 우리 식약처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장암만 검사하는 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민감도 특이도가 90, 9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레일은 1기에서 3기를 보는데 특이도 99에서 민감도 44%다. 이제 이런 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가든셀스는 대장암만 보는데 1, 3기에서 94, 94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검사 보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검사를 보면은 정확하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민감도 특이도 99%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처음에 이제 뮤테이션 검사, 돌연변이 검사, 그 다음에 CMV 검사, 메틸레이션 검사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래서 왜 이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액체생검은 뭐 2015년도에 이제 MIT 10 Breakthrough Technology 이제 매년 발표하는 액체생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벌써 이런 게 나왔고 가든트에서 하는 가든 360 이게 2014년도에 서비스 론칭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에는 SMV 그러니까 돌연변이 검사로 이제 론칭을 해가지고 이제 쭉 진행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이게 2016년도에 발표한 건데 아주 정확하다고 0.02%까지 볼 수 있다 해가지고 되게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19년도 1월달에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는 에피제네틱 리서치 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 메틸레이션 검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은 S&P 그 이제 돌연변이는 포기하고 메틸레이션 검사를 이제 돌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뭐 엑셀을 한다는 다 알고 있는 그레일에서 2조 원을 받아가지고 2조 원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엑셀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은 뮤테이션하고 CMV, 메틸레이션,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메틸레이션 세 가지 다 연구를 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2019년도 메틸레이션 검사에 집중을 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메틸레이션만 합니다. 여기 이제 가든텔스가 발표한 메틸레이션 방법인데 여기 2019년도에 AACR에 발표한 거고요.
이제 여기 소마틱 뮤테이션, 소마틱 얼터레이션 하는 게 이게 기존에서도 메틸레이션, 뮤테이션, 그러니까 SNV 뮤테이션 검출 방법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메틸레이션 방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걸로 했을 때는 요만큼의 이제 센시티비티를 보였는데 이걸도 추가해서 요만큼 이제 정확도가 올라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9년도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이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CRC, 이제 콜로렉탈 캔서, 그러니까 대장암에 대해서만 이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 약간 좀 의아한 면이 좀 있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든테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건 그레일이고요. 그레일은 2018년도까지만 해도 여기 SNV, 이제 뮤테이션, 카피 넘버, 복제수 변이, 그다음 메틸레이션 세 가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 2020년도에 발표한 거 보면은 메틸레이션 결과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암을 이제 분석하는 결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조기 검진하는 데는 이제 SNV를 다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SNV 검출은 안 된다, 조기암을 진단하는 데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그룹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동의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좀 알고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뒤에 슬라이드 각각 있는데요. 벌써 4시 50분인데 제가 지금 한 반 정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걸 다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완전 진짜 수박 거달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양이 좀 되더라도 좀 많이 집어넣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좀 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기왕하신 거 계속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SNV 검출, 아까 SNV 이제 돌연변이 그 검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스팟 돌연변이 수가 적다. 아까 제가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핫스팟이라는 게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제 각 환자 한 명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은 이제 위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혈액 10ml에서 뽑은 DNA 양이 너무 적습니다. DNA 양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위험성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이 생기는데 나이가 한 6, 70대 되면 아까 보시다시피 cfDNA 양이 되게 많아집니다. 양도 많아지고 랜덤하게 축적되는 돌연변이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데 이제 암이 있다고 잘못 판정하는 특이도가 낮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핫스팟 이제 시적 단위입니다. 자, 이거는 폐암 샘플을 이제 수백 명 샘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 수백 명의 폐암 조직 수술을 해서 뜯어낸 그 폐암 조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조직을 NGS 시퀀싱을 해가지고 그 조직 안, 폐암 조직 안에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수백 명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개 그래프로 나타낸 이제 뮤테이션 랜드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암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룹에서는 되게 익숙하게 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요 이제 여기 선이 하나 여기 그려져 있죠. 이게 한 명의 샘플이고요. 선 하나를 쭉 타고 내려가서 요게 한 명에서 발견된 모든 뮤테이션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선은 이제 가로선은 여기 EGFR, P53, KRAS 이제 요거는 온코진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암 유전체하고 암 억제 유전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 순서는 요 암 환자들에서 많이 발견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해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47% 환자한테서 EGFR이라는 유전자의 핫스팟 뮤테이션이 발견이 됐다 하는 게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P53 경우에는 36% 환자에게서 발견이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 이만큼은
아무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환자들은 이런 변이를 아무리 검출을 해봤자 분석을 해봤자 돌연 변이가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석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요 핫스팟 돌연 변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개를 잘 분석을 하면은 이제 검출이 됐다고 이제 양성으로 하겠지만은 요거 놓치면은 이제 위음성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좀 힘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핫스팟이 너무 적다는 게 첫 번째 한계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cfDNA 양이 적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혈장 ml당 이제 몇 개의 지놈 카피가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나이가 한 7, 80대에서는 2,500개 혈액성 1ml에 그래서 혈액을 10ml 뽑으면 혈장 4ml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4하면은 만 카피, 만 개의 지놈 이퀴valent가 있다. 그러니까 세포 5,000개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DNA 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 실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실험 과정이 좀 복잡하고 하다 보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게 손실됐다고 가정하고 50%가 남았는데 그럼 5,000카피의 정상적인 cfDNA가 있고 여기에 몇 개의 ctDNA가 섞여 있어야지 우리가 검출을 할 수 있냐라고 예상했을 때 한두 개가 섞여 있으면 이게 노이즈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적어도 3개 이상, 5개 정도는 돼야지 좀 확실하게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5,000개 중에 5개면 0.1%, 0.1%까지가 아니면 많이 봐서 0.05%를 검출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입니다. 혈액 10ml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0.1%가 어느 정도로 하면은 이제 요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이암의 경우에 암이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파악이 돼가지고 막 전이가 되고 있으면은 0.1%에서 100%까지 확 채워지고요. 전이가 되지 않는 암에서는 아주 낮은 뭐 0.0006%부터 뭐 1%까지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그 검출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좋은 건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 0.01%는 돼야지 암을 조기 검진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특별하게 0.01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못 미치는 거죠. 0.1%라는. 그래서 이 방법으로 0.01%를 만들려는 방법은 있습니다. 혈액을 10ml이 아니라 50ml나 100ml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아까 첫 번째 핫스팟 이슈랑 cfDNA 양 이슈가 같이 합쳐지게 되면은 조기암은 상당히 뭐 이제 검출 불가능하다. 뮤테이션 범위로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건 좀 다른 건데요. 노바하고 클론성 저혈증이라는 그러니까 조혈 모세포가 이제 본매로 그러니까 뼈 골수에 조혈 모세포 이제 스템셀인데 요 세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백혈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깨끗합니다. 변이가 없이. 근데 이제 자라다가 점점 성장하는 세포 분열 자꾸 하면서 제가 이제 변이가 일정 부분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이가 이제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이 생기는데 어떤 변이는 그냥 뭐 별로 영향이 없는 거는 변이가 생겼어도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어떤 변이는 세포 수를 클론 수를 빨리 증폭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도미넌트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이쯤 들면은 이런 것들로 꽉 채워지게 되고 여기에 변이가 또 자꾸 쌓이게 됩니다. 이걸 놔두게 되면은 백혈병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죽상 동맥 경화 같은 그런 경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에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이 변이들 이제 클론성 조혈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쭉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여기 보시면 키오산도 있고 키라스도 있고 뭐 IDH2 같은 이런 암 유전체, 그다음에 암 억제 유전자 같은 이런 것들의 변이가 쌓인 것들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오산의 경우에는 정상 사람의 5% 정도에서 이제 피오산 변이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검사하게 되면 위양성 결과를 만들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하는 게 제가 1, 2, 3을 말씀드렸는데 1번, 2번 때문에 위 음성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고 3번 때문에 위 양성을 만들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대안으로 나온 타겟이 DNA 메틸레이션을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액체생검에 적용이 된 게 2018년 정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2019년도에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해서 지금은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는 DNA 메틸레이션을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DNA 메틸레이션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DNA 이제 이중나선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여기 이제 GATC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GATC가 상고적인 스트랜드와 이제 이중 이제 수소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DNA 메틸레이션은 여기에 C 위치에 C가 있죠. C 위치에 메틸기가 붙는 거, C 위치에 여기 5번 위치에 메틸기가 붙는 거를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C, C, G, C, G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C 뒤에 G가 있을 때, CG가 있을 때의 C에 메틸기가 붙는 거가 DNA 메틸레이션입니다. 메틸레이션 될 수 있는 사이트는 몇 군데 있냐면 계산상 한 1억 8천 군데 정도 됩니다. 35군데 중에 1억 8천 군데 정도가 DNA 메틸레이션 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 메틸기는 붙었다 떨어졌다. 아까 뮤테이션은 한번 변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본래 상태로 못 돌아가지만은 메틸기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지놈이 아니고 후성 유전체, 에피게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전체하고는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있으면은 프로모터 부위에 집중해서 CG 셀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패턴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틸기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가 DNA 메틸레이션을 새로운 그러니까 암을 진단하기 위한 타겟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삼은 거죠. 요 이제 후성 유전체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개인 사람 한 명, 두 명이 있고 여기 보면 유전체 서열도 표시를 해놨고 후성 유전체 패턴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같이 해놨습니다. 사람 한 명의 유전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100%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AT 맞죠? GAT 이게 이제 뇌세포건, 뭐 폐세포건, 뭐 대장세포건 간에 전부 다 GAT입니다. 여기 이제 설계도죠. 요 똑같은 설계도 가지고 이제 다 다른 기능을 하는 장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작용하는 게 메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메틸레이션은 장기마다 다 다릅니다. 유전체는 다 똑같은데 호성 유전체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호성 유전체는 다른 사람의 장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체는 한 사람한테서는 같고 호성 유전체는 장기별로 다른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유전체 서열은 개인 특이적이고 메틸레이션 패턴은 조직 특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비슷하냐 하면은 여기 유방, 그다음에 대장, 폐, 간 이렇게 이제 4개 이제 조직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줄 하나가 사람 한 명에서 뽑은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멀 정상 조직이랑 각각 장기에 암화된 암 조직이랑 이제 8가지의 그 메틸레이션 패턴을 여러 사람들한테서 다 뽑아가지고 메틸레이션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해보면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써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같은 조직끼리 이렇게 클러스터링해서 요거는 요거랑 같은 조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같은 장기라 하더라도 정상인지 이제 정상 브레스트인지 암 브레스트인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요거랑 요거죠. 요거는
정상 유방이고 이거는 암 유방. 그래서 메틸레이션을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암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정상인지 무슨 장기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결과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가 깨끗한데 그 이유는 조직을 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순도가 아주 높은 많은 양의 DNA를 써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결과를 얻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내에 그 cfDNA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아직까지 이거보다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메틸레이션 검사를 하면은 그 아까 이제 SMP 그 뮤테이션은 그런 세 가지 약점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분석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메틸레이션 검사는 그런 걸 극복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핫스팟 뮤테이션이 적다든지 아니면은 그 cfDNA 양이 적다든지 하는 그런 걸 극복을 할 수 있냐 하는 걸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유전자를 표시를 한 거고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메틸레이션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노말이고 암 유전체에서 이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뭐 1000대 1, 10,000대 1, 0.1%, 0.01%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대 1 정도, 10%짜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에서 얻은 그러니까 혈관에서 이제 이걸 뽑았는데 10%가 이제 캔서가 섞여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엔제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1X 한번 이렇게 쭉 커버될 정도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이 부위가 시퀀싱 된 부분이 다 메틸레이션 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부위가 시퀀싱 된 건 대부분 메틸레이션 안 된 걸로 이제 여기에 읽히게 되겠죠.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의 확률로 여기 이제 메틸레이션 된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암세포의 특이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요거 한 개 나온 걸 그 근거로 해서 암세포가 암 DNA가 섞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계산상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암이랑 정상이랑 차이 나는 메틸레이션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50만 군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0.1%로 셀프리 DNA에 ctDNA가 0.1%로 섞여 있다 하면은 한번 1X 시퀀싱을 하면은 500개 사이트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배로 시퀀싱을 하면 5,000개 사이트를 관찰할 수도 있죠. 근데 0.01% 섞여 있는 걸 이제 10배를 시퀀싱을 하면 500개 사이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퀀싱 양을 많이 하면은 충분히 그 양이, 그러니까 ctDNA 양이 적은 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으로 검사를 하는 게 뮤테이션을 관찰하는 것보다 민감하게 더 조기암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양의 cfDNA로 높은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메틸레이션 방법이 이렇게 좋은데 왜 다른 회사들에서 다른 이제 서비스 기관들에서 메틸레이션 분석 방법을 왜 아직까지 잘 못 만들고 있냐? 실험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분석 방법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실험 방법이 실험 방법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바이설파이트 시퀀싱, 어필 이니시먼 시퀀싱, 미션 엔자임 베이스드 메서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뮤테이션을 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뭐 샷건 시퀀싱을 하든 타깃 시퀀싱을 하든 그냥 제일 기본적인 방법으로 시퀀싱을 하면 되는데 이 메틸레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DNA를 가공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퀀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하면서 DNA 손상이 되게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공하는 거가 아주 정교하게 가공이 돼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이상하게 가공이 되어버리면 시간이 다 이제 뭉뚱그려져 버리는 거죠. 그런 한계를 상당히 많은 그룹들에서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초창기에 시작한 가든트조차도 그 메틸레이션만으로는 이제 결과를 잘 못 얻고 뮤테이션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설파이드 컨버전 메소드가 그레일에서 쓰는 방법이고, 저희는 이제 이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데는 저희는 제가 쭉 봤지만은 저희 회사만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워낙 까다로운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이 방법을 셋업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이제 여기 메틸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방법이고, Selective Demethylated DNA Enrichment Method 시퀀싱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아까 메틸레이션 되는 사이트가 아까 1억 8천만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한효소로 잘리는 제한효소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메틸레이션 돼 있는 데는 제한효소가 안 자르고, 디메틸레이션 돼 있는 곳만 제한효소가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메틸레이션 돼 있고, 암이 되면서 디메틸레이션 된 사이트를 우리가 그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으면은 암 DNA를 인리치먼트 할 수 있는, 셀렉티브와 함께 선택적으로 인리치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낮은 분석 비용으로 높은 정확도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데 분석이 워낙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감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암이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잔뜩 돼 있다가 암이 되면서 상당히 디메틸레이션 되는 쪽으로 이제 간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암 DNA를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테이블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상황을 이제 테이블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 유방암, 대장암에 대해서 데이터를 상당히 만들었고, 위암을 진행 중이고, 췌장암, 간암을 이제 진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RB를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폐암, 유방암, 대장암은 각각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확도를 이제 그레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확도는 지금도 계속 이제 저희가 분석 방법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것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샘플을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필터링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페시피티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레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레일에서는 스페시피시티를 99%로 고정을 했을 때 센시티비티를 이제 63, 68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98로 고정을 했을 때 이거보다 살짝 높고 이거보다 살짝 낮은 이제 이런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저희가 높고 그레일보다 높고, 어떤 건 저희가 그레일보다 낮은데, 저희가 쓰던 방법이 최근에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극복, 높은 거는 그대로 뭐 더 높아지는 거고, 낮은 거는 좀 더 극복이 되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리려다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에 앞에 슬라이드에 뭐 민감도 특이도가 어떤 회사는 99%다, 99%, 99%다, 어떤 회사는 90%다, 어떤 회사는 98%의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자의적으로 그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데이터를 만들 때 스테이지가 몇 기인 샘플을 써서 만드는지, 3, 4기를 써가지고 만들면은 그 정확도를 되게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기, 2기 샘플을 써서 만들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수치를 말할 때 그 스테이지를 명기하고 얘기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정확도도 상당히 차이 납니다. 유방암, 폐암, 뭐 췌장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췌장암은 상당히 이제 정확도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암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유방암에 대해서도 뭐 트리플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뭐 폐암에 대해서 non-small lung cancer인지, 뭐 아니면 뭐 아데노카시노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센시티비티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요건 스페시피시티에 관한 건데, 정상군을 이제 고를 때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암을 암이라고 측정을 하고 정상을 정상이라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정상군의 범위를
젊은 사람을 정상군으로 넣게 되면은 스페시피시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깨끗한 거죠. 그래서 되게 판정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이가 아까 이제 클론성 조혈증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변이들이 진짜 쌓이게 되는데 그런 샘플을 써야지 이제 실제로 임상을 했을 때에 그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샘플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상이라고 넣은 사람들이 진짜 되게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염증이나 양성 종양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같이 넣는지도 이제 그 정확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논문을 보든 뭐 어디에서 발표를 하든 뭐 정확도가 몇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숫자를 그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참조하는 데이터가 이제 그래도 그레일은 좀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회사들에서 99% 정확도다 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EDC에서 개발하고 있는 액체생검 기술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크리닝 제일 첫 단계로 시행하는 첫 단계 시행하는 스크리닝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반 진단 암 측정하고 나서 이제 어떤 항암 처리를 할지에 도움이 되는 동반 진단 기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발 암을 검사하는 모니터링 기술 이 세 개 기술을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말씀드렸듯이 스크리닝 기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대상도 아까 뮤테이션, 그 다음에 카피, 복제수 변이, 그다음 메틸레이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용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다르고요. 이제 경쟁 서비스를 쭉 적어봤는데 메틸레이션 가지고 조기암을 검사하는 스크리닝 검사는 말씀드렸듯이 그레일이 대표적이고 카르본데이스가 여기 지금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자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SMV 뮤테이션 가지고 검사하는 이쪽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또 이제 들어가서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은 메틸레이션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려는 기술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있는데 실제로 개발하는 데는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개발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이제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복제수 변이에 대한 뭐 결과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짧게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정상인은 이렇게 나왔고 4기 암 환자는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염색체 1번부터 2번, 3번 준비해가지고 염색 22번까지 복제수가 증폭이 된 데는 빨간색, 감소가 된 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쓰는 정폭을 해가지고 기술이고요. 그래서 폐암 결과를 쭉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저희가 만든 이 복제수 변이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폐암 1, 2, 3, 4기에 대해서 스페시피시티 100% 그러니까 정상을 다 100% 정상이라고 하면서 센시티비티가 평균 63%, 1기에 36%, 57%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의자를 더 더하게 되면 스페시피시티는 좀 떨어지는데 센시티비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일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뮤테이션 보는 거, 그다음 복제수 변이, 메틸레이션 같이 나오는데 여기 폐암에서 이제 복제수 변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해 놓은 걸 보면은 그레일에서보다 월등하게 저희 기술이 적어도 1기, 2기에서는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S10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한 그 액체생검 기술이고 메틸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거를 제가 쭉 이제 인트로덕션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재발 모니터링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좀 부록식으로 해서 CTC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는 걸 좀 만들었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금 됐는데 상당히 지났는데 그래도 일단 뭐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재발 모니터링. 아까 제가 암의 전반적인 어떤 모든 과정에서 액체 성분이 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암 재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그 민감도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암 환자의 특이적인 변이, 그 맞춤형 검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오시면은 저희가 이 암 환자한테서 몇 개 샘플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암 수술에서 얻은 암 조직하고 그분의 이제 혈액 DNA를 이제 두 가지를 처음에 같이 받습니다. 이건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맞춤형 패널 제작, 이 암 환자한테서 특이적으로 맞춤형 패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 조직 DNA를 시퀀싱을 해가지고 체세포 돌연변이 뮤테이션을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홀 엑손 시퀀싱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15개의 체세포 돌연변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핫스팟 돌연변이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있어봤자 한두 개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평범한 것들입니다. 이 15개 수 같은 뮤테이션 가지고 맞춤형 패널을 제작을 하고 이 패널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패널을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와가지고 요걸 만드는데 시간이 이제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뭐 3개월 단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체열을 해가지고 CFDN이 추출을 해서 이 환자 맞춤형 패널 가지고 액체 점검을 하는, 그래서 3에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 재발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잘 셋업을 했고, 이건 DNA 양만 충분하다면은 0.001%까지도 검출할 수 있는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제일 잘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집중해서 하고 있는 데가 나테라라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벌써 이제 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암에 대해 가지고 임상 결과를 다 만들어 놨고, 아까 이제 유방암에서 보여드렸던 서바이벌 어나리시스를 대장암, 유방암, 여기 폐암, 방광암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해서 아주 잘 검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ctDNA 검출이 안 되면은 잘 살아있다, 앞으로 잘 살 거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이런 결과를 원래 집중적으로 이것도 같이 지금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기술에 대한 설명이고, 이건 이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크리닝 선별 검사를 해서 메틸레이션 리포트는 아직까지 만들지는 못했는데, 아까 복제수 변이 리포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나오게 되고, 그런 검사 주기 추적 검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이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반 진단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변이가 발견이 되면은 어떤 약을 쓰는 게 제일 좋은지를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 아까 이제 암 재발 잔존한 검사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마커들, 환자 특이적으로 있는 마커들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검출이 됐다 안 됐다를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액체 생명 기술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뒷부분은 요거는 이제 작년도 캔서셀이라는 저널에 발표된 액체 생검의 ctDNA 검사하고 ctC 검사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림으로 보기 좋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이제 시원하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ctDNA로 검사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뮤테이션 검사, 그다음 복제수 변이 검사, 그다음 메틸레이션 검사,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걸 써서
여기 이제 잔존암 검사,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리스폰스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거 기술 다 가지고 있는 제가 보여드렸고. 이것 외에 그러면 CTC, 그러니까 CTC도 하는 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이제 어떤 점이 ctDNA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좋으냐 하는 걸 보면요. 요 두 개 이제 셀을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정량하는 거, 넌 ctDNA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숫자 자체도 ctDNA보다 훨씬 적고 좀 진행이 된 뒤에라야 이제 이게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노믹 어널리시스도 카피 넘버 오퍼레이션 보는데 이게 이제 검출만 되면 이게 더 이제 뭐 이제 상단층 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더 민감합니다. ctDNA를 가지고 보는 게 이제 요거 CTC를 가지고 보는 것보다 더 초기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CTC가 ctDNA보다 더 강점을 가지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을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은 엑스 비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동반 진단 모델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프로틴 익스프레션, 이게 이제 면역 반응 억제제 이제 개념인데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밑에 엑스 비보 어널리시스 이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암 CTC를 분리를 해가지고 혈액에서 그러니까 암 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배양을 한 다음에 마우스에다가 인젝션을 해가지고 암을 이렇게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이제 큰 마우스에다가 아주 다양한 항암제를 처리를 해서 다양한 항암제를 처리를 해서 어떤 항암제가 이 암을 죽이는데 제일 효과적인가를 찾은 다음에 그 찾은 항암제를 환자한테 이제 처방을 하는 것. 그래서 드럭 테스트 시스템을 쓰는 거. 정말 이게 되게 이상적인 그런 치료법을 선택하는 그 동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거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이제 제한점이 상당히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찾는,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찾아가지고 2018년도에 두 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나 어쨌든 외부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하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이뮨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 PDL1인데요. 이걸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는 자기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다른 세포라고 공격을 하고 이제 인지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CTC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 이뮨 체크, 그러니까 CTC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트가 있는 세포는 이제 면역세포 공격을 안 하니까 잘 살아남겠죠. 그래서 있는 세포의 경우에 보니까 생존율이 더 안 좋더라. 없는 세포보다.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이제 CTC를 하는 쪽에서는 요 검사를 같이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서비스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 시간은 좀 상당히 지났는데 소개를 드린 것 같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엑세센검은 암 정밀 진단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메틸레이션 패턴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암을 조기 진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티슈 오브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무슨 암인지를 예측하는 데도 상당히 정확하게 이 정보를 쓰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에서 빼긴 했는데 암뿐만 아니라 양성질환,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 간섬유화증에 관한 이제 리포트들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성질환 아니면 크론병 그런 병도 이 액체생검을 잘 이용을 하면은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제 검사함을 함으로써 암도 검사하고 이제 그런 간이나 다른 장기 그런 질병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점차 이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정확 방향성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조기 진단과 동반 진단을 같이 합쳐가지고 암을 감기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기술 두 개가 접목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게 발견이 되면은 이렇게 스캔을 해서 암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검사를 해보면은 ctDNA가 없어졌다. 이제 그런 조기에 빨리 없애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법적으로는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엑시센검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좀 많이 제가 쓴 것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뭐, 그렇더라도 이제 궁금하신 사람들, 또 오늘 한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질문 사항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켜시면은 노이즈가 되게 심해지니까요. 그 채팅창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을 타이핑을 해서 넣어주시면은, 그거를 보고, 이성훈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지켜보고요. 뭐 질문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클로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 회사가 삼성 서울병원하고 같이 알츠하이머 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엑시센검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뇌에서 혈관으로 이어지는 BBB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혈관 쪽으로 그 DNA가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을 써야 되는데, 뇌척수액에서 저희가 트라이를 해봤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검사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일단 알츠하이머 검사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엑지생검 상품화 시기, 이제 건진에 들어가는 거는 식약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 승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임상이 지금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GMP도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서류 다 제출하고 마지막 이제 수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승인을 받는 시기가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이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식약처 승인 받는 거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건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이제 스크리닝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모니터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처방을 내리면은 할 수가 있는 곳이 이제 NGS 임상검사실로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병원이랑 같이, 이번 엊그제 김예철 원장님 그 발표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하고 같이 NGS 임상검사실을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아까 그 모니터링 검사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클리노믹스도 그레일사의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쟁자 클리노믹스의 기술과, 클리노믹스는 제가 알기로는 메틸레이션을 뮤테이션 검사를 했고요. 이제 그레일사의 기술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액체생검 기술이죠. 클리노믹스도 액체생검으로 상장을 했고, 제가 그 기술을 상당히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CD, 뭐죠? 그러니까 CD 플레이어처럼 생긴, 제가 그 상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하는 CTC를 되게 작은 장비로 CTC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또 응용을 하면은 엑소좀도 분리할 수 있다고 초기에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CTC 분석입니다. CTC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레일사 기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체 생검은 하지만은 CTC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 ctDNA 분석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틸레이션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 생검 LO가 뭡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요거는 김태현 이사님 혹시 엘로 뭔지 아십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라이센싱 아웃. 라이센싱 아웃은 저희가 기술 자료를 액체생금뿐만 아니고 그 NIPT하고 다른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라이센싱 아웃하기 위한 자료들을 최근에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뭐 아직까지 성사가 된 건 아니라서 이거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액세생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외국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시장이 큰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네, 이게 시장이 크고 그다음에 노인이 가장 겁내는 질환이 암이랑 치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유전체적으로 진단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ApoE가 대표적이고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아까 삼성서울병원이랑 같이 과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시도하고 있는 거는 액체생검하고는 조금 다른데 다른 방법으로 메틸레이션 검사를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성과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알츠하이머는 이제 진단도 물론 진단이지만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약 연구소를 새롭게 김현정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과제도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곧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가 워낙 힘든 부분이라 가지고 얼마나 빨리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되게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도가 높은 폐 대장 유관 이외에 언제쯤 대장 수준의 정확도가 이게 샘플 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멀 샘플도 이제 정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방법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제대로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다. 그레일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요. 아까 그레일 데이터를 쭉 보여드렸는데 그레일 논문을 보면은 최대 혈액을 50cc를 썼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혈액을 10cc를 썼고요. 그래서 그레일에서 10cc를 써도 저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제 그런 점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쯤 대장암 수준의 정확도가 나올 거냐? 저희는 뭐 올해 안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질문 나온 게 다네요. 예,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들을 종종 가져서 그 주주분들께서 저희 회사의 상품과 저희 회사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세미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려운 설명 그래도 친절하게 쉽게 풀어서 최대한 잘 설명해 주신 이성훈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EDGC 온라인 기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